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관세 충격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이걸 방향성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초고난이도의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뉴욕 시장이 출발할 때는 급등을 하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하락의 여파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또 관세를 그냥 강행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여지없이 뉴욕 3대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대요.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그나마 좀 지탱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달러 원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장중에 1,4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호주 달러와 연계에 대해서 연동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둘 다 중국 수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의 그 분쟁이 격화되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좀 불확실하고 좀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안화 환율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 개장하면서 위안화 고시가 나올 텐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또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또 우리도 연동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오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도 역시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뚜렷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 테마나 이슈, 업종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세의 영향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의 특징이 역시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시장의 주도주나 좋은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만 쏠리고 관심이 아니면은 급등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그냥 짧게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하는 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그나마 올라가는 것이 지금 가스관 관련된 아니면 LNG와 관련해서 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조선주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잡히진 않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크진 않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일부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관세와 관련된 협력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력도 할 것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언급한 것이 조선 그리고 LNG 가스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관련해서 언급된 업종 종목들만 오늘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보다 또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네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를 기해서 상호 관세, 보편 관세가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오늘 크게 힘을 못 쓰고 있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오늘 그나마 또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엔터주가 그나마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이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뭐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하이브를 비롯해서 올해 뭐 엔터주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발행이 되다 보니까 엔터주들도 오늘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전반적인 빅 엔터사들이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세가 부과되든 안 되든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시장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투자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발효가 됩니다. D-Day, 지금 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간으로 저녁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CN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D-Day는 오늘입니다.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는 9일 자정,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에 상호관세가 전면적으로 발효되게 됩니다. 전 세계의 86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관세 정상적으로 부과가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지금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정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그냥 간다. 50% 추가 관세 부과되느냐인 질문에 9일 0시에 부과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부과 관세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0% 이 펜타닐 명목으로 한 번씩 부과가 됐죠. 그러니까 20%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2일에 중국이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34% 상호관세 부과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50%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이걸 다 더하면 지금 104%거든요. 104%면은 중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격이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건지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지금 30%인데 90%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1시부터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7.4위안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위안화 환율 고시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중요하냐면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동조화되는 현상이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이렇게까지 평가 절하가 되게 되면 우리도 원달러 환율 1,500원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1,480원 넘겼고요. 1,484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1,5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발언들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시장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세와 관련해서 큰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어떤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이슈가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뽑았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대형주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하게 되는데 그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반등의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신중론은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8거래 연속 어제 이어졌었는데 오늘 9개월 만에 한 40만 주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시라라는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53,700원 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장 초반까지 6거래 연속 매도세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래도 한 3%대 반등은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되돌리면서 17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6만 7,4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강관 관련주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철강 대표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지금 무역 분쟁이 중국과 그리고 인도가 지금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저가 철강을 인도에 막 밀어내고 있는데 인도가 이제 열받으니까 관세를 좀 그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좀 착수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이슈에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이제 철강 업종에는 있어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10개월 정도인데요. 인도의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한 국가를 보니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수급 불균형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호의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K, 철강 이쪽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골라봤고 1% 오늘 상승하면서 25만 4,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제철의 약간 엇갈릴 흐름입니다. 주가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쪽 오늘 좀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이 동남아에 우회 수입되는 그 중국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최고 3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K, 태양광 관련주 이런 부분은 좀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집어넣어봤고요. 하나솔루션이 2% 오늘은 좀 내리네요. 2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후 이게 관세 전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뭐 관세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통화는 한 28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뭐 통역으로 거치고 하면은 뭐 한 10분 내외로 통화를 했겠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사인을 보냈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처럼 미국과의 관세에 맞서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잘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스탠스를 일단은 공개를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트루스 소셜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마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국에 그들의 엄청나고 빠른 지속 가능한 흑자 그리고 관세, LNG 그리고 방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글을 남겼는데 자, 이 네 가지가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남북 관계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이 네 가지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조선 배를 만들어주고 LNG 알래스카 가스 관련돼서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어줄 수 있고 방위비로 또 돈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세를 조금은 낮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는 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뭔가 보복을 하고 대항을 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스탠스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전화가 온다. 자기랑 연락을 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한 것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 일단은 협상 우선 선순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인일지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강관 관련주, 철강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철강 관련해서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런 협상은 조금 간격을 좀 줄이는 게 좀 과제일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넥스틸과 한테 LNG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공장 이쪽을 가동하면서 현재 생산에 주력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으로 투자 심리가 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오히려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17%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13,050원 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 같은 경우에는 되돌아보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에 이때 LNG 관련해서 수주 프로젝트 8천만 달러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2기 때에도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불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8% 강세 힘으로 35,2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NG 관련해서 또 빼놓으면 섭섭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0.53% 상승하면서 13,25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뭐 LNG 관련해가지고 그런 운반선에 대한 그런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2거래 연속 68,300원 선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 섹터 중에는 HD, 현대중공업은 약간 좀 아쉬운 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7거래 연속 좀 있었습니다. 오늘 0.8% 하락하면서 29만 2천원 선에 위치했는데 지속적으로 뭐 조선 이런 관련주는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그 종목 간의 희비, 교차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협상에 관련된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엔터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덩달아서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으로 엔터주들은 항상 그래도 올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IBK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 하이브에 대한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브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다른 엔터주들도 동반해서 좀 떨어지는 양상. 그래도 탑픽으로는 하이브를 짚고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카카오 엔터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부각이 됐는데 카카오가 몸값만 추정하는 게 한 11조 원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컨텐츠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글로벌 투자, 뭐 사우디 쪽에서도 투자를 받고 이러면서 상장을 하려고 카카오 쪽에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수년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타개하고 카카오 자체 내에서도 조금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이 건전한 그룹의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SM엔터 인수할 때 또 트러블도 많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카카오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11조 원 정도 수준으로 되는 이 몸값 과연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뭐 집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분 분할 매각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어느 정도 가격에 팔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11조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매각의 여부,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에 대한 실적 전망도 그닥 좋지 않은 상황. 엔터주들 오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카카오 4거래 연속 떨어지면서 38,550원 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와 와이즈 엔터는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떨어질 것이다,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 때문에 하이브 역시 오늘 7% 낙폭을 기록하는 거고요. 21만 4천원 선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S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JYP 엔터. 성장 동력은 뭐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엔터주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라고 안전지대 비교적 이렇게 예상이 됐었죠. 어쨌든 성장 동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오늘 주가는 좀 떨어진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앞으로 반등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장,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종목별 대응해야 할지 데일리 이슈 필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자하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시장의 포인트는 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볼 테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편안하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발 노이즈가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만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장 딱 시작할 때 사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초반 3분은 샀거든요. 네. 선물도 좀 사고 그래서 야, 간만에 조금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극심한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늘 거래 상위에 보면 다 대부분 뭐냐면 인버스. 네. 네, 떨어진 거 이제 더 베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테마주. 그리고 이제 간밤에 그 대행님이랑 네. 트럼프랑 전화 통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그 뭐 강관이나 이런 쪽으로만 속이 쫙 오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또 호수 앵커님이 싱크폴 해가지고 뭘 썼길래 네. 제가 멀리서 그걸 보고 뭐라고 읽었냐면 싱크홀이라고 읽었어요. 네. 싱크홀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네. 수급이 안 그래도 조금 작아져 있는데 네. 이걸 정치 테마주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사실은 딴 데에 퍼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전장이랑 오후장이랑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1시부터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네.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까가 저는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숙이느냐 마느냐인데, 개인적으로 난 숙였으면 좋겠는데 안 숙일 것 같고. 네, 그렇다- 강경하던데요. 네, 굉장히 강경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럽이 살짝 손을 내밀었어요. 7월달에 보자라고 네. 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립을 살짝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완전 고립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저는 또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히토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꼬리를 내리냐, 아니면 이제 더 강경하게 나가느냐, 요게 조금 판가름이 날 것 같은 게, 그 히토류 자체가 중국이 이제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2위 매장량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미 손 들었어요. 네. 때리니까 우리는 니네 거 관세 안 할게. 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게 뭐 어찌됐건 니네가 우리한테 뭐 어떻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그 노림수가 히토류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이 그때부터는 완전 강대강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서로의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터라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수급은 또 이제 대선이라는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시장의 체력이 정말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니까 뭐 어쨌든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 오늘 한시를 기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섹터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첫 번째로는 엔터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뭐 관세 연장성산이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제 관세를 어떻게 피할 거냐라고 네. 할 때 무풍지대라고 항상 나왔던 게 엔터, 게임, 화장품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싸우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중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고립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립이 안 되려면 누군가의 손을 자꾸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유력한 게 우리나라의 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먼저 반도체를 살짝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근데 한국과 일본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손절. 야, 우린 아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냥 얘기만 나눴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손절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한테 손 내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문화 관광 이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에 원래 문화사절단이 오기로 네, 맞아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먼저 그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수를 계산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걸 꺼내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4월 중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워낙 쪼그라들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더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엔터란 게임이 올랐다가 상승분 다 반납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재료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저가 구간이다. 하이브 보니까 오늘 거의 121선 딱 걸렸더라고요. 그다음에 SM이나 오늘 그 DOU 같은 경우도 조금 빠졌어요. 네. 근데 반대로 뉴스만 딱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전 위치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구간이구나라는 것들은 조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엔터주랑 게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우리가 반등할 때 조금 담아볼 만한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조금 네. 이제 위치별로 사실은 조금 다 다른데 네. 이제 게임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중국 향해서 안전하게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크래프톤 같아요. 근데 크래프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전고점이 39만 원 정도였고요. 현재 36만 7천 원 오늘 기준으로 7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조금의 조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5만 원 아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다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121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네. 굉장히 저가 구간이다 라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M이랑 DOU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쪽은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텐센트 뮤직이랑 손을 이미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멤버십 출시가 되는 게 4월이냐 5월이냐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손을 조금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사절단 오고 나면 텐센트는 빨리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빠르면 4월 달에 멤버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 뮤직의 유저 수가 많습니다. 5억 명입니다. 5억 명. 5억 명이요? 네. 5억 명입니다. 기존보다 조금 떨어지긴 네. 했지만 5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5억 명 중에 뭐 10% 이렇게까지 계산을 안 하더라도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SM과 DOU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바로 찍힐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뭐 엔터주에 대한 몇몇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 SM에 대해서는 엔터주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번째로는 전력 관련된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력이 뭐 상호관세 피해 본다 아니다 무관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전력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트럼프가 이제 또 새로운 걸 보자면 진짜 저희가 네. 트럼프 입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얘 무슨 말
하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엑스에 들어가서 뭐 썼지? 이런 것만 네.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계속 그거밖에 안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구간이기는 해요. 눈치를 봐야 되는 구간이니까. 근데 지금 전력 관련주가 보면은 최근에 엄청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를 이제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LS 일렉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요 48%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어느 정도 빠졌냐면 제가 지금 볼 때가 30% 이상 빠졌었는데 와, 오늘 네. 보니까 39%네요. 고점 대비해서. 40%를 빠졌네요. 정말 많이 빠졌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빠졌냐를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고 항상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MS 발이 사실은 조금 큰 것 같아요. M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뭐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임대했던 것도 취소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일주일 지나니까 전면 재검토해서 전력을 재수정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AI 거품론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였던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MS가 이길 거냐, 트럼프가 이길 거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전 트럼프가 요즘에 조금 더 세니까. 네. 네, 트럼프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AI 전력 수요 증가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석탄 사업을 부활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에너지와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AI를 중국에서 밀린다? 난리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제재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올 거는 같은데 그러면 석탄 산업이 사실은 그 단가 때문에 부활한다라고 해도 갑자기 생산량이 막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기서 포커싱은 이거예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찌됐건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리쇼어링의 지금 거의 방점 아닙니까? 니네 다 들어와. 들어오면 세금 안 거둘게. 이건데 그럼 다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에 그냥 진짜 상호관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미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공장 짓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력 인프라는 깔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 봐요. LS 일렉 50% 빠졌죠. 아까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빠졌죠. 그러면 불안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비쌀 때 못 샀잖아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럼 모멘텀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전혀 거예요? 훼손되지 네. 않았죠. 왜냐하면 네. MS 입장에서는 전략을 네. 수정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선은 많이 확보였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이거를 굳이 또 딴 데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미국 본토에 다시 하는 게 나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 수정은 분명히 필요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 근데 저가의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그 근본적인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매력이 지금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할 섹터는요. 역시나 오늘은 요걸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조선, 네, 조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드디어 통화를 했습니다. 네. 드디어. 네. 근데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네. 그 전에 통화를 못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쵸. 누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스탠스를 본인이 딱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구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관세를 했고 트럼프가 우선은 열어뒀잖아요. 네.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뭐 통상본부장 가면서 아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관세를 목적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이제 스탠스가 정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협의 관계가 열려 있다라는 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조금 우리나라가 볼 수 있다라는 관점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제일 먼저 회복을 할까를 보아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은요 우리한테 니네가 뭐 줄 수 있어라는 거예요. 네. 기본은 그러면 이제 여기 에너지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건데 이번에도 딱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조선 LNG.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라는 게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꾸 미국한테 뭘 줘야 돼요. 기업들은 공장을 들어가서 짓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줄 게 뭐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LNG 수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카타르 거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지금 장기 계약 끝난 한 3분의 1 정도 끝났는데 그거를 재계약 안 했어요. 아. 룹을 열어놨어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상본부장이 요거 딱 카드 안에 딱 들고 가가지고 네. LNG 우리 니네 거 갖다 쓸게. 싸게 줘. 라는 걸 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선은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모멘텀 괜찮습니다. 네. 근데 LNG 프로젝트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랐어요.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LNG를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LNG 선 발주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찌됐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가겠냐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가져오는 게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장에서도 대부분 빠졌었는데 그나마 움직이는 거는 딱 조선 관련주였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HD 한국 조선해양 괜찮게 버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뭐 보합이긴 하지만 아침보다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체력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주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밸류가 진짜 막 퍼져 있고 저희가 이제 조선주 막 기자재들 돌고 돌다가 뭐 조명 관련된 것도 네.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막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조선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는 애를 잡으려면 하나오션을 잡는 게 맞고요. 조금 싸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HD 현대중공업. 이유인즉슨 네. 한화오션이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조금 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MRO랑 군함인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잘 버틴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대항마는 누구냐?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어찌됐건 사업부 안에 엔진 사업부도 있고요. 골고루 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살아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인 것도 박스 딱 어느 정도 설정해서 이 하나를 거의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이 빠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원픽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기자재 측에서는 뭐가 괜찮아요, 그럼? 기자재는 지금 이거거든요. 피팅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LNG 본행제냐. 본행제도 있고, 네. 본행제는 그래도 조금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슈팅도 나오고. 네. 근데 피팅이 많이 죽었어요. 태광이나 성광밴드 네. 차트 보시면은 야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하는 게 이제 보이셨을 텐데 저는 차라리 저가 매력도는 이쪽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태광보다는 성광밴드가 또 미국 쪽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성광밴드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강 성광밴드 피팅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오늘 저희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 하고 봤더니 기가 막히죠? 삼성전자를 네. 픽하셨어요. 네. 제가 1년에 삼성전자를 한두 번 얘기합니다. 아 정말요? 그럼 네. 오늘이 그날이군요. 오늘이 네. 그날인데 네. 왜 이럴까를 한번 그러니까요. 구분해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팔까요? 라고 한번 되물어 보신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어제 잠정 네.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4조 원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이 조금 중론이었는데 이게 6조 6천억 나왔어요. 의외로 이제 S25가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3월 중순부터 사실은 1월, 2월 달에도 D램 쪽이 그래도 가격의 하방을 조금 잡고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었는데 3월 중순부터 많이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만 잡고서라도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여기가 조금 많이 반등한다라고 하면 레거시 쪽이 하방이 경직이 되면서 상방을 이제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체적인 거는 사라진 건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요. 한국을 파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팔지는 않아요. 전 세계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 어찌됐건 다 팔고 있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사는 구간이 오겠죠. 다시 사는 구간이 쌀 때예요.
근데 쌀 때가 언제냐면 항상 기존에 삼성전자 저희가 언제죠? 한 3주 전에? 네. 3, 4주 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막, 야, 6만 1,000원 가고 막 이러니까, 야, 드디어 7만 가는 건가 했는데 꺼지긴 했지만, 네. 이때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20대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24입니다. 네. 충분히 많이 팔았다. 네. 그러면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 매도가 지금 외국인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폭을 네. 조금씩 줄이고 있죠. 그러면 전환하는 구간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살 거다. 네,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안 가지고 계신 분 기준이에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사면 안 돼요. 6만 원, 7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 뭐 평단가 다 주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왜냐하면 네. 현금이 그것까지 사버리면 더 없어요. 네, 나머지 모든 현금을 삼성전자에 다 올인을 네. 하시기에는 그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네. 네, 어찌됐건 이제 박스 상단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박스를 깨고 7만 원까지 가는 건 시간은 분명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가를 삼성전자 잡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가격 밴드를 얼추 잡아주신다면 손절가나 목표가 어떻게 잡고 가면 될까요? 자, 우선 손절은 52,000원입니다. 52,000원. 네, 왜냐면 연 저점이 49,900원이었는데 네. 그 아래까지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지지선 쫙 연결해 보면 네. 52,000원 아래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52,000원 잡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전고 좀 뚫을 거냐? 뭐 이건 아니에요. 저는 한 6만 원 봅니다. 6만 원이요? 6만 원. 네. 그 밴드 상단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에서 13%면 저는 나쁘지 네.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특징 종목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TV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관세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관세에 대한 경제 상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세와 코카콜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관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의 물건이 이동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수출입이 발생할 때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수입할 때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정부가 입장료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입장료, 즉 관세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싼값에 들어온 외국 물건이 넘쳐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관세를 통해 외국 물건의 가격을 높여 국내 제품을 지키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금 수입 확보입니다. 국경을 넘는 무역에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에 보태는 거죠. 또한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설탕과 같은 특정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관세와 코카콜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멕시코 콜라가 더 맛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멕시코 콜라를 마셔본 사람들은 맛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런 맛 차이는 멕시코 코카콜라는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고 미국 코카콜라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사탕수수 설탕은 더 자연스럽고 깨끗한 맛을 제공한다고 평가되며 이것은 멕시코 코카콜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미국에서는 사탕수수 설탕 대신 옥수수 시럽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관세와 무역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더 저렴한 재료를 찾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널리 쓰이게 되었고, 콜라의 맛 차이는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경제적, 정책적 차이가 제조 공정과 재료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두 국가의 코카콜라 맛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또는 기업이 물건을 들여올 때 마주하는 관세. 관세는 단순한 세금 같지만 그 안엔 복잡한 경제 원리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숨어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관세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1부와 함께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일단은 뭐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고는 있는데 뭐 하락으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뭐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자, 중국 시장 쪽의 출발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어제 중국이나 홍콩 항생 지수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좀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시는 것처럼 1% 넘게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3% 넘게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중국 시장도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세. 그러면 또 중국은 어떻게 보복 조치를 할지 이것에 대한 좀 뭔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또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갈지 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의 출렁거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3% 넘게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낙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은 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480원대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위안화 고시 환율 나왔는데 7.2066 위안 정도입니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건 한 7.3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7.2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위안화를 지금 카드로 위안화 환율 카드로 또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위안화를 가치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관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생각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뭔지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블루닷 AI 강종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뭐 관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위원 뭐 만찬 같은 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뭐 관세 그냥 간다, 스트레이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격한 표현으로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을 뭐 찢어 갈겼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할 차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박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는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책이 The Art of Deal이라고 해서 네네. 거래의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비즈니스맨적인 거래죠. 판을 흔들어야 거래 당사자와 본격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지 조곤조곤 얘기해서 우리 뭐 좀 바꿔볼까? 이걸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정말 거칠게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중국하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 참모진들도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경우는 세게 나가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다음으로 미국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가장 힘 있는 EU란 말이에요. 네, 유럽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움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세게 나갔다가는 중국 꼴 당할 수도 우리도 있다라는 저렇게 돼 거고. 있구나. 네.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타이완 또 이 유럽,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입장을 협상적으로 바싹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선은 중국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관세 정책이 수단이냐 목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뭘까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보시는 거고요. 거예요?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겉으로 나오고 있는 관세 정책의 목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역 적자의 해소,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 네.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겉으로 나오고 있는 목표죠. 네네. 이것이 바로 관세 정책하고 지금 연관된 직접적인 거라면 만약에 이것이 수단이라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미국은 새로운 어떠한 이 패권을 가기 위해서 미국이 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문제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나 성장하면서 네.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AI라든지 특수 빅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이 중국의 강력한 힘에 흔히 말해서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경제적인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힘들이 체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정부 패권이나 경제 패권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 또 작년 이맘때쯤에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기 채권을 엄청 발행했어요. 네네. 이 부채가 있다라는 건 부채 이자를 갚는 건데 이자가 무슨 돈으로 갚겠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또 채권 발행해서 갚는 건데요. 돌려막는 거죠. 그래서 네. 올해 갚아야 될 것이 9.2조 달러입니다. 9.2조 달러. 엄청난 거죠. 9조 그쵸.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9.2조 달러인데요. 여러분 9.2조 달러면 한국의 GDP 2배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GDP 2배가 이자예요, 이자. 네. 이런 상황이 그러면 2026년, 2027년 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뭔가 체질 재편을 하는데 이참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인 거고 네. 그걸 위해서 수단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 그러면 미국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야 되니 즉 WTO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건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이거 협상하는데 하세월이고 네. 2년 3년 걸리는 거고 강력하게 판을 흔들어서 개별적으로 또 뭐 각국의 수상이나 대통령들 연락 오고 우리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했잖아요. 네네, 어제 해서 통화했죠. 판을 바꿔놔서 빨리빨리 결정해서 쭉 가려고 하면서 새로운 판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저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마저도 감내할 수 있다. 이것이 그쪽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뭐 취임하기 전부터도 계속 관세나 이런 무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걸 수단으로 가지고 협상을 하고 흔들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지금 현실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일기 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관세는 수단일 것이다. 네. 수단이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관세를 뭐 계속 중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면은 뭐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경기 침체, 결과잖아요.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정말로 애플의 생산 기지를 다 미국으로 옮겨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옮기는데도요 5년에서 7년 걸리고요. 그쵸.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옮기면 뭐 요즘 뭐 아이폰 3,000달러 썰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적절한 생산 투자를 조금은 해고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5년 뒤 해봤자 소용없어요. 본인 임기가 4년인데 그쵸. 본인 임기가 4년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중간 선거가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네네.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년마다 미국은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중간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되게 힘을 잃어버리면서 레임덕으로 나머지 가죠. 레임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1월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내년 11월에 하죠. 네, 2026년 11월이면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그렇죠. 뭐 선거 한 달 전쯤에 모든 협상이 다 타협돼가지고 그래 좋아. 근데 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재기하고 결함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화장지 사재기하고 이러면 표가 안 나오죠. 이거는 그냥 몰락하는 건데 네네. 이러한 자충수를 둘 일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네. 의도 자체에는 이런 자충수를 둘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1년밖에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6개월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1년 안에 무언가의 성과를 얻고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세계 통화 체계를 재편하겠다. 이게 어떻게 1년 안에 가능하겠어요. 그러려면 판을 아주 크게 흔들어야 네. 그나마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은 대단히 세게 흔들 거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를 갖다가 한국도 25%를 때리고 네. 중국도 때렸다가 중국에서 보복관세니까 50% 더해서 지금 104. 얹고 더해서 104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역사상 관례가 없는 거고 이게 현실화된다라는 것은 그냥 중국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무역을 안 할 수가 없죠. AI 부분에서도 각종 만드는 것이 타이완과 중국의 타이완에서 제조돼서 중국에 오는 것, 미국으로 오는 것도 네. 중국 부품을 쓰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모든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도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중국하고 가만 안 두겠어라고 해서 50% 주지만 아직까지 협상에 보면 열려 있어. 네. 그쵸. 프레지던트 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나한테 빨리 전화해. 네. 연락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중국 관세 104% 올린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관세 협상을 중국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세를 현실화해서 정말 미국이 정말 관세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세는 정말 수단이라는 거죠. 네네.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가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에 종속돼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바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럴 그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100억 달러 정도를 가까이를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네네. 근데 약 94억 달러, 즉 100억 달러도 미만으로 수입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 1,100억 달러 수출하고 100억 달러 수입하면 네. 1,000억 달러가 남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 무역 수지를 갖다가 미국으로부터는 적자고 베트남은 흑자인데 만약에 베트남이 이걸 다 접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베트남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것은 이 1,000억 달러, 1,100억 달러의 수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어떤 이름으로 가냐면 한국하고도 관련이 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가 만들니까요. 애플의 에어팟 쓰시는 분들 네네. 다 베트남에서 100%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나이키 신발, 그쵸. 네. 그리고 갭의 뭐 하는 거, 노스페이스, 뭐 이런 의료, 신발, 그다음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다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죠. 예. 그러면 미국 경제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안 좋고 베트남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베트남은 당장에 국가의 존명이 걸린 거고 미국은 경기 침체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바로 협상에 들어와서 우리 무관세 할게. 무관세 할게 이런 식으로 그쵸.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효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네. 종속성이 심할수록 빠르게 협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대미 의존도가 되게 높단 말이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좀 자존심이 있는 덩치 큰 나라들이 있죠. 의존을 하고 있으나 덩치는 큰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EU예요. 유럽.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연합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협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관세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이랑 EU가 어떻게 입장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장에서도 네.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협상 나머지 부분은 협상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트럼프의 두 번째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 관세 같습니다. 카드 꺼내고서 임기를 마치려고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듯이 1년에 어쨌든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는 1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 전에 6개월은 뭐 제외하더라도 1년 사이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서 1년 동안 뭔가 얻어내는 성과가 뭘 원하길래 이렇게 네. 하는 걸까요? 우선은 두 번째 두 가지 가능성 모든 것은 다 추측이고 예측일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도 정해진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5월 초까지 모든 미국의 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네. 트럼프 행정부에 바라는 바를 제출하고 있어요. 아, 예. 그거를 종합해서
트럼프가 AI 산업 정책을 곧 6월 초까지 발표를 합니다. 어. 자, 이거는 근데 미국 내에서만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하고 어떻게 경쟁을 압도하겠다 네네. 이런 것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산업정책 전략에서는 이거는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타이완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타이완이 진짜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을 다 100% 미국에서 생산하려면요. 타이완에 있는 수많은 연구진들과 가족들까지 이주를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타이완은 그거 이주 다 하는 순간 중국한테 우리 땅 가지세요라는 뜻밖에 안 되는 그쵸.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하더라도 전면적인 이동도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내가 임기에서 물러나더라도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글로벌 무역 체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AI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통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거고 네.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보게 될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작동되기까지는 중국하고 EU가 저는 4월 달 내로 끝날 일은 없다라고 봐요. 5월 달 정도까지는 갈 거고 협상의 도장까지 찍기 위해서는 좀 갈 거고 그 시간이 사이에 걸리겠죠. 경기 침체는 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일석이조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뭐죠? 부수적인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페드가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가 침체로 가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축소된 위축되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벌써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사재기 심리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자동차도 지금 심지어는 삽니다. 자동차도 지금 미리 사거든요. 미리. 미리 사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1년 연기해도 돼요. 근데 다음 달 먹을 거, 그 다음 달 네, 먹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 저기 옷 좀 빠르게 크는데 신발도 새로 좀 사야 큰 되고. 큰 사이즈로 옷 좀 더 사고 신발도 큰 사이즈로 더 사고 이런 사재기가 나와요. 그러면 잠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수요 심리가 관세가 작동하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갈지하는 것은 물가 관리인데 물가가 내려가는데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금리나 카드가 나올 거다. 기준금리가 낮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네네네. 미국의 국채금리가 나가는 건 여러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연준이죠. 연준에서 하죠. 근데 연준은 사실 많은 양 안 해요. 연준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 국채의 대부분은 절대 정부에서 다수는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37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빚이죠. 지금 다 국채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갖고 있는데 자, 이 국채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자율과 국채 가격은 역관계에 있다. 역관계죠. 역관계니까 이자율을 낮추려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려면 너도 나도 국채 사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벌써 어제 월가에서는 그런 루머도 돌았다잖아요. 중국이 내다 팔고 있다 국채를. 그러니까 달러를 네네네. 내다 팔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즉 뭐냐면 다른 데서 불만을 갖고 미국 달러 안 써, 미국 국채 안 사 이렇게 내놓으면은 던지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건 협상에서 조기 차단시킬 겁니다.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랑 협상하려면 국채 더 사. 국채를 더 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채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나가면서 국채 가격을 올릴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하고 EU가 남아 있지만 중국하고 EU도 겉으로는 지금 EU의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를 더 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천연가스하고 석유도 더 사고 국채도 더 살 거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할 거고 그래서 국채 가격을 올려서 이자율을 낮춰서 미국의 부채 부담을 빠른 속도로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저는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채 이자율 그리고 기준금리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면 수요가 줄어들면은 어쨌든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럼 이자율은 그러면서 높아지고. 이자율은 국채 금리는 올라갈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미국 부채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정부 부채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카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미국 네.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AI 관련된 앞으로의 플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플랜을 뭔가 보여주는 그렇죠. 것을 1년 안에 보여줄 것이다. 조만간 저는 올 여름 가기 전에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그런 뭐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거나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 정부도 예를 들면 협상을 뭘 걸겠습니까?
관세를 없애주고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대한 관세도 없애겠다는 네네네.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FTA 때문에 사실 관세 없거든요. 그렇죠. 무관세인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더 뭐 너네가 생각하는 관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없애줄게. 왜냐하면 지금 관세를 통해서 보복 관세라고 하는 상호 관세라는 것이 사실은 무역 적자를 가지고 관세를 매긴 것이지 네네. 실제로 우리의 현존하는 관세를 가지고 매긴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역 적자를 자기 입장에서 무역 수지를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네네네. 요구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미국의 LNG를 수입을 한다든지 미국의 국채를 또 왕창 사겠다든지 사주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국도 당근을 내놔야 되는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이 협상되는 과정 속에서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의 무역 질서의 재편, 통화 질서의 재편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어제 우리에게 길은 미국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사님과 설명을 잘 해주셨고 결국에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 거는 LNG 네. 그리고 조선 네. 그리고 방위비 관세 이런 네 가지 큰 키워드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나름 저희만의 뇌피셜을 굴려보면 우리가 조선 배 만들어주고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우리가 돈 투자해서 그 개발하고 가스 사는 거에 돈을 보태주고 방위비 생각보다 좀 높게 해주고 그러면서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것을 받는다면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압박만 해도 그거는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거칠게 판을 흔드는데, 그러니까 거칠게 판을 얻으면 네네. 협상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더 많은 걸 얻어갑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거칠게 흔들지 않아도 미군 방위비 협상하면 당연히 올릴 거 우리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LNG 수입 더 해줘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LNG 수입만이 아니라 LNG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쪽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하는 이런 데도 개발 돈. 투자니까 나름대로 여기는 한국의 지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선업 그거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미국이 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파트너로 일본 아니면 한국을 정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한국이 하겠다면은 고맙긴 한데 그거 우리 돈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협상에 있어서 달콤한 협상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몇 개 더 내놔야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판을 크게 흔들었냐면 현대자동차가 그 36조 원 한국 돈을 36조 원 네네. 토들으니까 그때 백악관의 정의선 회장을 불러서 발음도 정확하게 했어요. 정의선 그러면서 네네네. 한국은 관세 없어요. 자동차 관세 없을 거야라고 얘기해놓고는 다음 한국 날. 자동차 관세 25% 때리잖아요. 네. 여러분 판을 지금 크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큰 판에 맞는 큰 나쁘게 표현하면 먹잇감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한국 정부도 어제는 일종의 태핑을 한 거죠. 네. 어느 정도 원하나 분명히 미국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가져와라, 더 뭘. 후속적으로 더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금 없이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보조금을 더 내서라도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이전들을 더욱더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든지 좀 이러한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전략에 맞는 AI 그렇네요. 생태계에 맞는 한국 정부의 추가 투자 저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는 약속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아끼는 대신에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은 작동돼야 되니 그쵸. 그 돈을 한국 정부가 투자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방식도 매력적이긴 충분히 하네요. 매력적으로 네.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인 AI 생태계를 강화해 줄 수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이것이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이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완성과 제대로 된 AI 생태계가 미국에서 작동하면 5년 걸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당장 생산 생태계 되려면 당장 우선은 철강 들어가야 되고 건설 뚝딱뚝딱 해야 될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 일자리라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각국들이 미국에다가 너는 2주 맡고 너는 저주 맡고 너는 2주 맡아서 다 그 각주에다가 흔히 말하는 건설 부양을 하는 거고 네네.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죠.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제조업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만들어
뭐 더 훼손시킬 수 있어요. 애플을 진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아이폰을 저는 거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그것까지 원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 임기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생산 설비 투자들은 대단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시장의 기회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그려졌네요. 약간은 이제 트럼프의 의도나 또 기한 이런 것들을 1년 사이에 뭔가 보여줄 것들에 대한 트럼프의 카드 이런 것, 또 우리가 건넬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중국의 104% 관세 부과 예고, 뉴욕 증시 추가 급락, 트럼프 석탄 아름답고 깨끗하고 저렴, 테슬라 리튬 관련주 급락 불똥, 지금 일본이 협상을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고 한국도 오고 있다. 환율 1,500원 돌파 초읽기, 강관주 초강세입니다. 자, 하루하루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재밌다고 그냥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만은 우리의 자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냥 그 게임 머니의 수치가 아니어서 아마 그 뭐 주식 갤러리에 올리시는 그 자기의 주식 계좌 캡처 사진들도 그게 게이밍 머니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돈이 그렇게 깎여 나가는 그 수치들. 좀 뭐 눈물을 흘리기에는 뭐 계속 그 어쨌든 투자와 삶을 이어가야 되니까 거기다 게시판에 올리면서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남을 놀리려고 내 게이밍 머니라던가 뭐 그 사이버 머니를 캡처하거나 그냥 모의 투자를 올린 건 아니겠죠. 정말 막 뭐 몇 억대 손실부터 뭐 수천만 원대 손실까지 아주 수두룩합니다. 엔비디아, 뭐 테슬라 특히 그 주요 그 인기 있는 종목들의 굉장히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계좌들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렇죠.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뭐 그것도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오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고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 B를 만들어서 비싼 주식 비싸서 못 사는 A주 대신에 B주도 사주게 해주고 내가 현금도 확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거 다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나를 비아냥대더니 그쵸? 워렌 버핏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막 욕했었잖아요. IT 갈 때마다 욕했죠. 워렌 버핏은 바보다. 이제 늙어가지고 투자 해안이 떨어졌네. 왜 저런 걸 투자 안 하고 있지? 이러던 사람들이 물론 태세 전환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쏙 빠지고 다시 이제 버피동을 이제 그 옹호하던 조용한 사람들이 그것 봐라 그렇게 너네 시끄럽게 떠들더니 하더니 훈계질로 하는 거든 반반이 섞여 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금 투자의 어떤 대안을 제시했던 그리고 항상 이 투자의 어떤 구루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워렌 버핏의 역할이 또 빛나게 다시 또 그 올라오기도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자, 어제 또 음봉을 크게 때려 맞아가지고 자 변동성이 심했던 그 양봉 그거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자 다우가 어제 또 추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짝꿍은 더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나스닥도 장대 음봉이 떨어졌고요. 자 뒤로 가볼까요? S&P 500도 1.57 빠지고 네, 오늘 추가 하락으로 저점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일 많이 빠졌네요. 4% 가까이 빠졌어요. 자, 어제의 그 장대 뭐 이거 장대 양봉이면 양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걸 덮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파락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장 시작하고 밀려버리면은 전전일의 저점을 붕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종가로 붕괴시키느냐, 장중에 말아 올리느냐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전일의 저점을 위협할 것 같아요. 오늘 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요. 더 악화되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은 강하게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죠. 미국은 여기서 이제 음봉이 어제의 그 양봉을 뒤덮는 음봉이 나왔는데 독일은 조금 약간 달라요. 위로 갭상승하면서 어쨌든 양봉을 띄우긴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그대로 꽂아 내렸죠. 그 저점 붕괴를 또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인도는 올라갔네요. 그렇죠? 인도는 밑에서 일단 올렸네요. 그렇죠? 일단 올렸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상해도 그렇죠. 상해도 일단 바짝 붙여서 양봉을 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폭이 너무나 크죠. 이게 하락갭이 이게 제 손가락이 큰데도 안 되네요. 이거 이게 이만한 하락갭이 나와가지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하락갭이 크게 떨어졌고 그 음봉에 비해서는 양봉이 너무나 작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니케이도 오늘 결국에는 다시 또 지금 저점 테스트를 또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음양인데 양봉이 중간에 끼었죠. 이게 음봉이 오늘 더 길어져서 어제의 양봉을 또 뒤덮어 버리면 어제의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쳐버리는 꼴이 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대만은 아예 하락 갭으로 또 시작하는 거. 중화권 증시가 약해요. 그렇죠? 일본은 양봉이라도 나왔지 이건 오늘 또 하락 갭으로 떨어지고. 자, TSMC 하한가 충격적이었죠, 진짜. 마이너스 10%긴 하지만 하한가를 맞았다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TSMC ADR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건 미국 증시는 위아래가 없으니까. 근데 본토 증시의 TSMC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있으니까요. 하한가를 맞았어요. 자,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장중 저점 다시 붕괴됐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또 저점 붕괴됐네요. 그렇죠? 아주 좋지가 않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유가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고드름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WTI가 $60 붕괴됐어요. 지금 57.88, 57.88 찍고 종가가 59.58로 나왔는데요. 두바이랑 브렌트유는 62, 66달러인데 WTI가 일단 $60가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여기 반영된 것이죠. 이거는 뭐 이제 이 물가 안정의 어떤 지표로 트럼프는 내세우고 있긴 한데 물가 안정은 좋은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 안정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물가 안정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경제가 다 박살나가지고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요거를 물가 안정이 되었다.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다 GDP가 깎일까 봐 유가가 가장 민감하게 빨리 반응한 겁니다. 벌써. 이렇게 대표적으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유가 또 나왔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볼 때마다 저 내리꽂는 각도가 무섭네요, 진짜. 자, 2,790억도 팔고 있고요. 벌써 지금은 3,000억 넘었을 겁니다. 코스닥은 540억이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이게 너무 폭풍 같거든요. 이 순매도가 뭐 이렇게 폭풍 같을 수가 있나요? 3월 28일 날 이때 여기에서 판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완전 판이 뒤집혔고 이때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쳐줬을 때 주가에 반응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버렸죠. 기회를 놓치고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이 지금 요 순간부터 3월 물또 판이 뒤집어 버렸죠. 6,400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파는 걸 보세요. 1조 5천억짜리, 1조 8천억, 2천억짜리 팔고 지금 이제 거의 10조 됐어요. 지금 이거 개인 투자들 다 쥐고 있죠. 이 주식시장에 불변하는 진리는 이런 거라고 했죠. 개인 투자는 절대 수익 낼 수 없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10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내주게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거를 다 떠나가지고 기술적 분석이건 뭐 수급 분석이건 환율과의 영향을 고려하건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가 10조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올려주겠어요. 아무도 안 올려주죠, 진짜.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니까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10조에 매수를 했는데 이걸 수익을 준다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그건 동화입니다, 동화. 아름다운 동화책에서 나오는 상상 속의 얘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20위 안에 올라간 게 그래도 한 5개 정도 있는데, 자, 19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5.41로 그래도 꽤 많이 올랐죠. 뭐 그 보험주기 때문에 방어주인 성격이 있지만 방어주 성격 이상으로 올랐죠. 뒤에 가면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어적인 성격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쿄입니다. 도쿄 20위 안에 딱 하나 KDDI 하나 빼고 전부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특히 금융주들이 계속 많이 빠집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거는 5.83짜리 이거죠? 히타치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전력 관련주.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무너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획 철회하고 결국 히타치가 직격탄 맞은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은 오늘 조금 반등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TSMC가 0.49 오르고요. 근데 너무 그 타격이 컸어요. TSMC가 하한가를 맞았다는 게, 그렇죠? 하한가 맞고 0.49 오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5.41 올랐고요. 휴마나라는 그룹은 10.69 급등했습니다, 어제. 그렇죠? 그 전일에도 좋았죠. 자,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도 잘 버티죠. 버크셔 해서는 게이코라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이익이 가장 절대적으로 나는 회사고,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휴마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건강보험에 이 관련 있는 그 업체죠. 근데 보험이라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CMS라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지급액 이 평균 5.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거 때문에 지금 오른 겁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이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두 업체거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랑 오량에 별 변화 없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CATL과 비아디도 음봉과 하락갭을 맞은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혼다자동차도 지금 하락갭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힘겨워 보이죠? 뒤로 가볼게요. 자, TSMC 하한가 충격적이죠. 하한가도 그냥 하한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점하한가. 이거는 거의 부도난 기업 아니면 이런 점하한가가 나오지가 않죠. 미디어텍도 점하한가 맞았어요. 대만. 그렇죠? 미디어텍이랑 TSMC가 둘 다 점하한가 맞고 그다음에 또 하락갭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반등이 너무 미약한 상태죠. 당분간 올라가기 힘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타치랑 소프트뱅크그룹 뛰어났죠.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건설 연기 잇따라 이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 예정된 것들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기업들 많이 투자해놓은 소프트뱅크 그룹 이런 그룹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홍하이 프리시전, 그 다음에 애플을 띄워놨습니다. 폭스콘이죠. 폭스콘의 모에서 홍하이 프리시전이죠. 홍하이 프리시전도 하락갭 맞았어요. 하한가, 점하한가 맞았어요. 대만 진짜 충격적이죠, 다. 자, 애플도 지금 어제 또 빠졌죠. 밑에 저점 붕괴 또 시켰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애플이 폭스콘 공장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관세라던가 대만의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350 인상 예상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200인데 여기서 더 올라간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사기가 힘든 거죠. 아이폰 16 프로맥스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 인도로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뭐 비중이 낮은 인도로 아이폰 생산 비중을 옮긴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4이동통신이 제일 많이 오르는데 제4이동통신에서는 특정 그 대선 후보에 테마주가 하나 끼어 있기 때문에 빼고요. 두 번째로 관광업체. 이게 뭐 여기에 그나마 대선 테마주가 더러운 게 안 묻었습니다. 자, 넥스틸, 동양철관, 하이스틸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아까 전에 그 제목에 있었죠. 일본이 협상을 위해 이것으로 오고 있고 한국도 오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지금 뭐 전화 통화도 했고요. 이제 실무진 그 파견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랑 그 통화를 했고 우리나라 지금 그 통산부 그 임원이 지금 갔습니다.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근데 트럼프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것 중에 알래스카 투자 뭐 LNG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이 이렇게 강간 파이프를 만드는 업체여서 지금 올랐죠. 저거 말고도 아까 제목에 또 있었죠. 아름다운 석탄이라고. 석탄 투자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지금 LNG 관련해서도 이제 유럽의 LNG를 그 우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프주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넥스틸 그리고 휴스틸 무슨 세아제강 이런 회사들. 여기가 그나마 지금 미국의 투자와 관련이 있고 대선 테마로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쪽입니다. 아주 근데 비좁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비좁고요. 자, 이 아름다운 단어가 어제 또 하나 나왔죠. 아름다운 관세에 이어서 아름다운 석탄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보는 아름다운이란 그 아름다움과 주식시장의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름다운 관세, 아름다운 석탄, 아름다운 주가.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나라별 상호 관세가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부과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갈 길은 좀 멀어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는 뭐 그닥 좋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 이제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관세가 상수인가라고 이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 대행과 함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첫 접촉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 이제 뭐 상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라는 부분이 네.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금융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언제까지나 자꾸 말씀을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트럼프 관세의 목적은 예. 이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연방 정부 수입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년간 6조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제조업들을 부활시키겠다. 지금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제조 공장을 다시 끌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사실 이런 목적이 달성되려면 제가 봤을 때 뭐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전이 그 사이에 계속 그럼 트럼프는 이 관세를 갖고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일단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부과된 이후에 이제 백악관에서는 한 70여 개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접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일단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관세는 결국 유예가 됐어요. 네. 한다 하다가 결국 4월 2일에도 상호 관세가 부과가 안 되면서 여기는 결국은 유예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EU하고 중국의 의외로 강한 반발력이 지금 나왔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디커플링, 즉 시진핑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 헤어질 결심. 이미 했기 네, 때문에 네. EU하고 중국이 가까워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EU 집행위원장이 7월 달에 맞습니다. 양국의 이제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렇다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EU하고 중국을 지금 컨트롤해야 되는데 만약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적으로 적으로 돌린다면, 됐다가는 네. 결국 이 동맹 자체가 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 멕시코 같은 데는 관세 유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EU하고 중국은 당분간 계속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를 지켜볼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그런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협상을 좀 빨리 먼저 진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 중국이 현재 54% 관세가 이제 오늘 9일 일단 미국 현지 시간은 12시니까 좀 있으면 이제 54%가 될 거고 이때까지 철회를 안 하면 50% 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추가하니까, 예. 104%가 되는 거거든요. EU도 지금 4월 중순까지는 대응책을 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 게 아니라 고래가 빨리 호출을 당한 지금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빨리 이런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차등 전략 안에서 저희가 빨리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빨리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에 네. 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심리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은 관세 충격은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다라는 걸 감지했으니 이것에 덜 피해를 받는 다른 쪽을 좀 기웃기웃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미 국채 있을 것 같고 엔화 네. 예,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인버스 이런 인버스도 것들, 얘기 예, 나오죠. 네. 베팅하시는 모습 네. 어떻게 보세요?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네. 결과적으로 괜찮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운하는 게 예.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최근 한 2년 동안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다 미국 주식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너무 쏠렸다. 그래서 너무 쏠렸죠. 예. 테크라든지 예. IT 쪽에 다 쏠려버렸잖아요. 특히 M7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글로벌 이제 트럼프 관세로 때문에 글로벌 IT라든지 반도체, AI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예. 문제는 가이던스가 계속 지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쏠려 있던 M7, 반도체, AI 쪽에서 일단 매도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 부분을 지금 좀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비중을 확대하고 이 부분이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미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것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되게 맞습니다. 커졌어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을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중에서 장기물의 최근에 이제 금리 수익률 하락하는 부분이 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다고 보면은 지금 미국 장기물 국채에 대한 베팅이 지금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 물론 이제 국내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지금도 거기에 넣으셔갖고 지금 난리지만은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관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엔화는 지금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지난달에 거의 4%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올해 전망치가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미국이. 그럼 미국도 중국이요? 아니, 제가 일본? 일본이요. 예.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빨리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인상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엔화 강세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 쪽에 좀 베팅을 하신 분들이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군요. 네. 예.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인버스보다는 제 고객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지수 ETF 쪽 레버리지 쪽을 좀 많이 오히려. 미국 말씀드리고요. 저가 매수 기회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지금 종목으로 저가 매수를 갔을 경우에 불안한 게 뭐냐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워낙 그렇죠. 낙폭이 크니까. 그다음에 네. 테슬라 ELS도 지금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저가 매수를 하실 때 그동안 많이 좀 하락한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가자. 단 지수로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 QQQ도 좀 많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꼭 나쁜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쏠렸던 자금들이 일단 글로벌로 지금 투자가 지금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투자의 어떤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의 역사나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포 심리가 엄청 셌을 때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쵸, 네.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네. 뭐 총알이 없네. 뭐, 예,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런 뭔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도 저희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미 흑자 규모를 많이 낸 나라가 사실 지금 관세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태양광 패널 이쪽 산업에서는 미리 대미 투자를 좀 본격화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막 이제 공격하면서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 네. 뭐 태양광,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언급은 네. 되고 있고 철강 뭐 네. 이런 쪽으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 자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이 좀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정치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지금 가는 분위기인데 예, 예. 그 외에 주요국들은 사실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뭐 애플이 이제 대만에 있던 폭스콘 공장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전한다. 뭐 그 얘기. 그다음에 뭐 TSMC, 현대차,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이제 뭐 리비안 오토모티브하고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이제 만든다. 요 정도 빼고는 지금 사실 크게 지금 부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번에 현대차가 간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뭐 미국 현장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반대로 꼭 가야 그쪽에 가야 그 기업이라든지 그 그룹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투자할 것들이 해외 나가면 해외법인이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크게 또 못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을 경우에 차라리 트럼프 관세 회피를 할 수 있는 수혜주를 먼저 보자. 왜냐면 뭐 많거든요.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게 조선방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변화됐을 때 플랫폼 주식들이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좀 이따 말씀 좀 드릴 네카오. 거예요. 그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셀바스 A라든지 루닛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셔라.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미국을 피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수출을 하려면 사실 또 중국하고 내수 수혜주가 또 필요하거든요. 중국 쪽은 사실 관세 이제 이 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게임,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저는 삼성전자나 DB하이텍은 아까 이제 이 미국 내 투자하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투자를 스톱을 해버렸어요.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그리고 요즘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행보를 보면은 중국을 가세요. 예, 보아오 포럼도 가시고 샤오미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쪽을 버려버리고 중국 쪽으로 마케팅을 옮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 DB하이텍 같은 게 사실 미국에 수출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대부분 다 중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관시 또 이제 중요하죠. 네. 중국은 또 중요하잖아요. 고기 공략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도 확대를 한다 보면은 트럼프 관세 수혜주들도 이쪽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대선 정부로 들어갔잖아요. 국내가요. 뭐 그래서 약간의 뭐 민주당 정책을 좀 본다면은 제가 다른 것보다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 개혁 이런 걸 본다면은 굳이 이제 미국서 이러한 수익을 얻기보다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 전지 포함된 부분,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굳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근데 거기서 만들어서 만약에 어디다가 그걸 팔 거예요. 미국 내 수요는 이미 거의 다 찬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아마 이제 각 기업들이 잘 알아서는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굳이 그것을 갖고 판단의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세가 회피도 할 수 있고 뭐 중국 내수 확대도 갈 수 있고 민주당 대선 정책 같은 걸로 앞으로 국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저는 투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완수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약간 좀
대안을 얻은 게 오늘 현대차가 그렇게 민간 외교 잘했다고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습니다만 그 대미 투자 발표한 이후에 지금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그 내수주도 포인트로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건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네요. 사실 네, 지금 뭐 네. 내수주는 이제 추경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부의 10조 추경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통상 지원, 뭐 AI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민생 지원, 그다음에 재해 대응 요런 쪽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한 35조 추경을 또 제안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지금 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쿠폰,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기 지원, 뭐 농업 지원, 그다음에 뭐 재난 시스템, 그다음에 AI 반도체 지원, R&D 요 부분 지원까지 35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정부안 갖고는 사실 내수주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수 이제 소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건설 쪽이잖아요. 지금 뭐 소비라든지 유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수혜주 쪽으로 붙어 있지 국내 내수 쪽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35조 이상은 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내수 수혜주가 좀 혜택을 받을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당장 내수 수혜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을 조금 지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이 나와야 사실 내수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라든지 R&D라든지 그다음에 저 카카오 같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10조든 35조든 공통사항은 사실 재난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잘 아는 이제 엠젠 솔루션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이 같이 뭐 소방 장비라든지 소방 로봇 드론 뭐 재난 만드는 관련주? 여기는 어차피 지금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들은 조금 눈여겨봐도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가르마를 좀 잘 타고 잘 타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제 중국 굉장히 대차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격화돼도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살 길을 반드시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수 쪽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도 경기 부양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관련주는 중국 쪽에 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찾아볼 만한 그 종목이나 뭐 산업이 있을런지요. 네. 중국 쪽 관련돼 갖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다들 불안해하시는 게 중국 소비 수혜주들 내수 확대주를 국내에서 투자했다가 만약에 양국 간의 이제 무역 갈등으로 네. 중국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우려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는 지금 보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게 작년 11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시진핑 정부의 어떤 방향을 보면은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올해 이제 뭐 경제 성장률 5%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3조 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을 지금 했어요. 국채, 예. 예, 3조 위안이 어느 정도 하면 60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에 네. 1년 정부 예산이에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3월 초 양회에서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쓰느냐. 소비 진작, 그다음에 기업 설비 업그레이드. 이건 이구한 씨는 이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혁신 첨단 분야 지원, 뭐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방산 다 나오고 있어요. 엄청 맞아요. 네. AI 지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금융시장 및 부동산 안정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다 지금 이게 내수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는 분명히 정부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제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조 2025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성과를 마지막까지 보겠다라고 얘기가 좀 하고 있어갖고 지금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는 사실 IT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뭐 샤오미라든지 하이어, 뭐 레노버, 비아디라든지 지리자동차 뭐 여기들은 뭐 엄청 나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AI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쪽보다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주 당연히 소비 수혜에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는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반도체요. 돼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국내에서 삼성전자 제가 아까 DB하이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미국 수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20%가 사실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많이 줄었어요. 20%밖에 네, 못 가요. 네. 그 중에서 반도체가 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마 중국에 대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DB하이텍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화장품은 이제 계속 지켜보셔라.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결단이 중국 쪽으로 기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저도 좀 그런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어차피 HBM을 기술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 미국 쪽에다 팔려면 사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만들어서 이제 뭐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 차라리 랜드 플랫이라든지 D램 쪽을 더 강화시킨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치? 이런 네, 의미로 네, 보였습니다. 이제 21대 대선이 6월 3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벌써 정책 관련주 네,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이는 듯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다들 보면 뭐 이재명 대표랑 뭐 악수를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이재명 수혜주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대선 수혜주보다는 네. 이제 정당들의 대선 정책 수혜주를 봐라. 정책.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전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봤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직 민주당은 지금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국민의힘 아직 안 나 있어갖고 민주당 쪽만 본다면은 몇 개만 딱 보시면은 일단 뭐 소비재 쪽,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그 다음에 R&D 지원, 그 다음에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산업 구축, 보건의료 체제 확대.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산업 이런 것은 무조건 플랫폼이 나가야 돼요. AI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자율주행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 파트는 아마 새로운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핵심적으로 밀 거고 R&D 지원이 간다고 그러면 저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IT 쪽에 추가적인 종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외 관계도 중국과 균형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지 네. 중국에 대한 수혜주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반짝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트럼프 관세에 밀려갖고 해당 업종들이 힘을 못 쓰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책 테마에 대한 힘은 굉장히 강하죠. 네, 네. 그런 흐름으로 좀 잘 발빠르게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한통 이번 주는 관세 이야기입니다. 관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미국 쪽의 입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관세 협상, 미국과의 카드를 중국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갈 것인지 이것의 힌트들이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밑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요한 키맨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 그나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발언을 하고 방법들을 내세우는 사람이 베센트 장관인데요. 자, 베센트 장관은 제가 작년에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지명했을 때 몇 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을 창업한 사람이고 전 소로스 펀드, 조지 소로스 아시죠? 그 소로스 펀드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성적이고 대화가 통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 베센트 장관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좀 했답니다. 지금 관세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시장 안정을 위한 무역 협상 전환을 좀 해야 한다. 조금 메시지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관세 명확한 목표와 종료 조건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종료를 어떻게 하면은 관세를 줄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정성, 지금처럼 주식이 막 떨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더 나은 거래를 위한 것이 관세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가지고 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줘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제안을 했답니다.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자, 이런 스콧 베센트가 어제 미국의 CNBC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7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두 곳, 중국과 유럽이 뭔가 이것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유럽과도 협상을 할 수 있다. VAT,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은 확실히 관세,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지금 무지막지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확실히 협상 카드로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말씀드렸죠. 중국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죠. 중국 이러니까 베센트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확전은 실수다. 오늘부터 104% 관세 발효할 것이다. 라고 이성적인 베센트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본이 지금 제일 발빠르게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원활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막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에게도 힌트를 줬습니다. 자,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힌트를 줬는데 자, 일본, 한국, 대만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관세는 녹는 얼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또 힌트를 줬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힌트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를 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관세 조선 LNG 방위비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잘 주고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면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에 대해서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꺾이길 기대한다.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트럼프가 꺾일까요? 오히려 저희가 딜을 잘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힌트로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관세 리스크는 잠겨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 주요국 증시보다 우리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만 환율은 1,48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